설명 먼저 하고 질의응답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선덕고 오늘 설명의 주제는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인데요. 저희가 늘 내신 분석 설명을 할 때 뭐 문항별로 뭐 표도 만들고 뭐 어디서 뭐 나오고 무슨 문제 나오고 이런 것들 늘 문항 분석을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사실 뭐 객관식 7번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왔는지 부교재에서 나왔는지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는 설명의 내용을 좀 바꿔서 구성을 좀 준비를 해갖고 와봤고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가르치고 있는 권대현이라고 하고요. 작년까지는 제가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필과사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강북청솔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학원 옮기면서 제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아갖고 이제 조금씩 학원 옮긴 것들이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시험 때마다 이렇게 좀 설명을 계속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내용부터 좀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중간고사가 좀 범위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 두 과에 부교재도 있었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범위면 사실 이쪽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 거의 통틀어서도 제일 많은 정도의 텍스트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오후에는 대진여고 설명을 했었는데 대진여고랑은 시험 성향도 좀 많이 다르고 암기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공부 부담도 확실히 훨씬 더 큰죠. 아무래도 범위도 많고 암기해야 될 포인트도 더 많아지다 보니까 선덕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게 늘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을 지금 2년째 작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쓰는 교재랑 좀 성질이 달라요. 얘는 너무 1학년 1학기 때 쓰는 부교재 혼자서 되게 모의고사 스타일 지문들이 나오고 오히려 앞으로 보게 되는 지문들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글의 길이도 지금 1학년 1학기 부교재가 제일 길고 다만 이제 기출문제가 1학년 기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지문의 문장 난이도나 구조가 약간 간단한 거 이런 거 특징을 제외하고는 공부하는데 좀 부담이 많은 범위라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단어장도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워드마스터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부터 능률복화 어원편을 사용을 하고 있고 능률복화 어원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암기가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얘가 어원편 단어장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원편 단어장들에 수록된 단어들이 굉장히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한자어 같은 단어들이라서 이게 독해에서 생각보다 노출 빈도가 높지 않은 단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기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쓰던 작년까지는 아이들이 나는 원래 영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장 중에 한 70%는 알아요. 그 상태에서 30%를 더 외우는 거였고 이제 요 능률복화 어원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마다 좀 개인 차가 있는데 좀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 거의 한 70% 이상이 다 외워야 될 단어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뭐 범위를 약간 수정을 해주긴 한 것 같긴 하지만은 좀 이런 데서 좀 학습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시험 범위 특이점인데 제가 그 선덕고 이번에 문항별 분석을 왜 안 해드렸냐면요. 거의 작년 영상을 그냥 갖다 틀어드려도 될 정도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일단 특이점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특정 범위만 공부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21문제 출제한다 그러면 7개입니다. 무조건. 거기에 이제 어휘 5개. 이렇게 하면 이제 한 28개, 9개가 구성이 되죠. 그래갖고 모든 범위를 고르게 출제를 하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쉬운 문제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교과서가 비중이 적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배점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균등하게 3분의 1보다 약간 모자란 수치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교과서도 공부를 다 해야 되고 교과서 공부에서 예를 들어 서술형 영작 부담만 조금만 줄어들어도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훨씬 줄어들 텐데 학교에서 마치 보란 듯이 꼭 교과서에서 영작을 한 문제씩 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도 써보라는 의미가 갖게 된 의미 메시지를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모의고사하고 부교재에서는 사실 내용 변형 문제들이 좀 많은데 이 내용 변형 문제들이 아이들이 느끼는 온도와 선생님들이 분석할 때 바라보는 시각의 시선차가 조금 있어요. 어떤 시선차가 있냐면 아이들은 공부할 때 좀 어려웠던 범위였던 부교재나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니까 이 지문의 변형 문제로 출제된 학교 시험 문제도 어렵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정답이 거의 오답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이브를 해줘야 선덕고 기준 한 3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점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문을 갖다 놓고 뭐 예를 들어 대기 추론 지문이었는데 빈칸 추론을 바꾼다든지 빈칸 추론 지문이었는데 어휘로 바꾼다든지 하는 거는 오답이 거의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선덕고 성적 데이터를 한 4, 5년치를 제가 좀 큰 표본을 갖고 있어서 좀 통계를 내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에서 정답률이 65%에서 75%가 나오면 선덕고에서 딱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 앞쪽.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 이제 한 60등 안쪽에 들어온 아이들 공통점을 보면은 그쪽 유형의 문제에서 감점이 마이너스 10점 언더로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어떤 특정한 지문이나 부교재 한 지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읽어보고 분석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덮었을 때 지문의 내용이 아주 명료하게 내 머릿속에 전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못하면은 그 방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읽고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은 이제 좀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보통 노력으로 커버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냥 헤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배들이 특히나 후배들한테 조언해주는 시간이나 저 DC 인사이드에 가면 선독고 갤러리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도 올라오는 정보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면 된다. 이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이제 그 아이들도 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니까요. 그 친구들이 고1, 2 때는 정말 외웠나? 저는 사실 반신반의 하거든요. 외웠던 친구들은 아마 전교에 한 1, 20명 정도 내외일 거예요. 완벽하게 다 외운 친구들은. 대부분은 다 일정 부분 암기를 하고 그냥 외웠다라고 그냥 자기 위안을 하고 그러고 이제 좀 3학년 되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 과거가 좀 미화가 되는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제 경험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필가수 있는 동안 한 3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연평균 한 학년 수강생이 50명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중에 50명이면 거의 6명 중에 1명 꼴로 제 수업을 들었던 거죠. 작년까지는. 그러면은 거의 제 경험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만 좀 공부한다기보다 실제 좀 공부 학습량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 이제 모든 범위를 좀 고르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요. 작년하고 좀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굉장히 좀 저는 올해 이번에 시험지 보고 좀 놀란 건데 이게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큰 변화는 사실 어휘 문제의 난이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하면 많이 풀만하게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전교 한 1, 20등 때 상위권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어휘 문제 5개 중에 다 맞추거나 4개 맞춘 친구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답을 한 개 내지 2개는 다 깔고 갔었고 그 아래쪽 아이들은 심한 경우에는 단어장을 외웠고 제가 단어 테스트 점검까지 했는데도 2개 맞춘 친구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학생은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외운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막 예문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영사전 정의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로 커버가 되는 건 아니고 시험장에서 직접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있지 않았나 싶고 제가 보기엔 아마 이 단어장이 변화하면서 생겼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갖고 단어장에 수록된 단어들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휘 문제는 조금 편리하게 내신 게 아닌가 아니면 작년에 한 4번 정도 지필평가 봐보니까 어휘가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 오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쉽게 바꾼 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점도 약간 독특한데 서술형이 약간 줄었죠. 이제 20점, 80점으로 됐고 서술형이 실제로 저희가 얻어본 데이터 결과로는요. 학내의 분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점인데 20점부터 0점까지 고르게 나오게 되면은 얘는 평가 기능이 굉장히 강한 건데 그렇진 않고요.
못하는 친구들도 7점, 8점 언저리까지 이렇게 다 올라와서 실제로는 10점 내외의 차이만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역산만 해봐도 서술형을 아예 못하는 하위권 친구랑 극상위권 친구랑 지필평가에서 10점 정도의 차등만 낸 게 된 거고, 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문항당 평균 3.5점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 친구가 정수로서 그러니까 정수 형태의 점수로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10점 남짓이었으니까 서술형이 갖는 비중이 조금 줄었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전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선덕고에서 영어 내신 석차가 150등 바깥쪽인 학생이라면 지금 서술형 고민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실 서술형을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암기하고 외울 시간에 내용 변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형태의 암기 학습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암기라고 하는 것도 좀 새롭게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출제 유형이나 구성이나 출제 방식 같은 게 매우 유사하고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자료에는 안 썼습니다. 뭐 이제 설명에는 많이 안 오시는데 유독 이제 제가 워낙 오래 했어서 그런지 자꾸 자료가 바깥으로 들어서 이제 여기다 뭘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거시기 한데요. 그래서 제가 쓰지 못하고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리는데, 아주 특이한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어법 문제의 출제 범위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원래 어법 문제 출제 범위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선덕고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복합관계대명사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다 시험 문제 냈었고, 아이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내신 기간 때 급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내신 문제, 어법 문제 쭉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법이 되게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깔끔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변별력이 낮아졌다는 이야기인 거고, 변별력이 낮아졌다는 건 다른 이야기를 바꾸면 이제는 막아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맞춰서 쌓아야 되는 영역이었다면. 그래서 그쪽 부분들의 영향이 좀 커서 올해는 저도 등급 컷을 좀 봐봐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나 실제 성적조사 결과가 크게 막 튀거나 바뀐 변화점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시험의 디테일한 부분의 하나 두 개의 구성이 등급 컷에 한 5점에서 6점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 이제 꼬리표 나오거나 아니면 보통 잘 공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 결과 다 나오고 나서 수업 시간 때 좀 알려주시는 간단한 리포트 같은 걸 좀 참고하면서 결과를 좀 팔로우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 외에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험이 지금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 영어 시험이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시험 범위는 텍스트를 잘 읽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 답을 아주 쉽게 답변할 수 있겠네? 조금 불편하겠지만 답변할 수 있겠네? 이거는 좀 어렵지만 생각하면 답변할 수 있겠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진 게 보통 기본 문항을 담당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약간의 어려운 요소들이 하나씩 믹스업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 다 뭐냐면 쓰기나 표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이제 너가 읽고 이해한 걸 영어로 표현해봐. 혹은 이 문장은 영어에서 되게 독특한 어법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인데, 이걸 너가 직접 영어 문장으로 배열하든지 빈칸에 채워서 완성을 해줘. 실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통 어법이나 영작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내신할 때 맨날 1등급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비중이 큰 것처럼 저희가 착시가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생 풀어봐서 알죠. 이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선덕고에서 중상위권까지 올라갈 때 오히려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영작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어법 객관식 5개 다 맞추고요, 서술형 어법 틀리지 않게 다 맞추고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챙기자면 단어 문제 있죠. 뒤에 단어 5개 나오는 것만 다 맞춰도 원점수로 90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거의 1컷 언저리까지 가는 건데, 정작 저희가 성적 상담을 하다 보면 영어 내신이 뭐 선덕고에서 저 이번에 120등 정도 하는데요 하는데, 그럼 내신 공부 어떻게 했냐니까 뭐 대부분의 공부가 영작 대비 치중해 있는 거죠. 물론 영작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쉬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본 지식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아이들의 시험지를 잘 분석해서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그 어려운 영작 문제 하나는 기계적으로 암기해서 맞췄는데 뒤에 쉬운 문제들에서 막 4개씩 나가요. 그래서 막 13점, 14점씩 나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 방향 자체가 아주 감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권은 매년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눈치를 채고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자원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빨리 되는 친구들의 성적이 잘 올랐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이질적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일수록 사고력을 중심으로 혹은 판단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혹은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한 영어 시험 구성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암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선도권은 유독 독특하게 이 정도를 요구하면 사실 그냥 어법 문제 풀이 능력으로 커버하기 좀 힘들고 좀 암기가 필요한데 싶을 정도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법하고 어휘 부분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게 실제로 이상 등급 국가는 100분위 1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는 기준치가 되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까 제가 오후에 대진여고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대진여고 설명할 때 제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량이 중요하고 실제로 독해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 잘 인지해서 그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좋은 선생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습득하고 훈련하고 가이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선도권 내신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정해져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자기의 인지적 자원을 투자를 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캐파가 능력이 있는 친구들 혹은 그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무조건 내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100개 볼 거를 150개 볼 수 있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보통 싸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배들이 많이 하는 영어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그게 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처음 입학했을 때 능력치만큼만 계속 숙차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내신 공부를 하는 건 사실 상대평가라 지금보다 등수가 올라가는 게 목표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같은 학년 안에 있는 친구들보다 비교했을 때 나의 영어 역량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뒤에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뒤에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 표도 잠깐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테나인 등급표라 해서 9등급제 표예요. 그래갖고 보시면 이제 제일 끝간 두 개가 4%, 7%, 12% 이렇게 해서 더해 보시면 누적 11%, 누적 23%까지 해서 1, 2, 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능에서 상대평가 과목들을 봤을 때는 1, 2, 3등급 안에만 들어도 굉장히 공부를 곧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재학생 기준으로는 모의고사 1, 2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학생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중반 아래쪽은 고3 됐을 때 무조건 3 중반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어는 수능에서 이제 절대평가를 하니까 원점수 급간 기준으로 몇 점 넘어가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지만 내신은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선도고 같은 경우에요. 누적 상위 11%에서 2등급 안에 들면 등수가 몇 등이냐면 33등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선도고에서 전교 33등 하면 공부를 못한 건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바꿔보면은 되게 이상한 질문이 돼요. 실제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저희가 가고 싶어 할 만한 학교에 대부분 다 입학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내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는 좀 많이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진짜 엄청 많은 곳에 떠들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내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성적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좀 못 봤는데요 3등급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석차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1학년 첫 시험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충격받아서 매번 중학교 때에는 본문 암기만 해도 막 98점, 100점 나왔었고 늘 A 달달달 달고 살다가 고3, 고1 때 처음 올라와서 상대평가로 된 영어 시험 봤는데 시험도 어려워서 원점수는 몇십 점씩 떨어져 있죠. 그리고 석차도 막 밀린 것 같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지레 자기 성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엄청 앓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선덕구에서는 그 포기라는 말을 나 영어 내신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시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뭐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은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매년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1 때 저는 정시러라서 이제 내신 안 하려고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친구들은 정시 공부를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한 이쯤에 와 있거나 이쯤에 와 있는데도 이미 망했다 생각하고 아예 버려요.
그래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학종 같은 거 쓸 때 선배들 사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한 전교 100등권 하던 선배가 학종으로 학교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나면 우리 학교 생각보다 이렇게 높이 간다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등급 갖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고 요새 서울 소재 상위권 15개교는 대부분 다 교과 전형이 요새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교과 전형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울 학생들 쓰라고 있는 교과 전형은 아니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쓰게 되면 이런 것들 이제 조금 감안해서 이제 서울이 붙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이쪽 성적이 있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더 이상 등급에 매몰되지 마시고 석차나 백분위로 보라고 말씀드려요. 정확하게 석차로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게 비교가 좀 쉬워져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이번에 20명 갔는데 전교 재학생 전교 5등까지는 서울대 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추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 성적이나 나의 성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못해가지고 선도고 친구들이 정말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제일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선생님 저 4등급이라 내신 4등급이라 어차피 망해서 이제 수시 못 써요. 그런데 정말 못 쓰냐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망했어. 이제 내신은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잘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독고가요. 올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건 좀 랭크가 내려가긴 했는데요. 저희가 서울대 정시 이제 최초 합격자고 1차 합격자까지 발표됐을 때 제가 설명했던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서울 전체에서 9등 했어요. 합격자 수로. 그래갖고 제가 막 이제 문자 같은 걸로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냥 9등이면 되게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느낌이 안 오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그 9등에 같이 있는 학교들이 대치해 있는 자사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고 외대부고 빼고 나면 사실 학교가 8개에서 이제 학교에 6개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뭐 중동고 이런 데랑 비슷한 건데 그 정도면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전국에서 9등한 거겠지만 전국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도 탑 티어 중에서 탑 티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그거를 재학생 본인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도고 좋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는 것 같은데 자기네 학교가 얼만큼 좋은지 잘 모르고 그냥 강북에 있는 자사고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내신 성적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진로 상담하거나 할 때 할 얘기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한번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평균적으로 한 7, 80등 정도 하면은 선생님 작년에 졸업한 선배들 중에 7, 80등 하면 학교 어느 정도 갔어요? 이러면은 실제 진학지도한 선생님이 가장 정확하게 알거든요. 저희야 대충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런 수치들을 좀 미리 들어놓고 나면은 본인의 동기부여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험 범위도 너무 많고 이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동기라고 하는 게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언가 의미를 파악하고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요. 나는 이 시험에 대해 더 에너지를 많이 쏟을 만한 값어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게 피부로 와닿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그랬고 이런 것들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수능 시험하고 내신 시험 차이는 뭐 이렇게 이제 1학년 첫 시험이라 제가 일단 슬라이드를 넣어놓긴 했는데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신 시험에서는 수능 시험하고 달리 굉장히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변별력 확보를 아웃풋 능력에서요. 근데 수능 시험의 영어 시험은 뭐냐면은 전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읽기 능력이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너 무조건 고득점이야. 근데 내신 시험은 등수를 그 안에서 더 촘촘히 나눠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 어법, 영작, 서술형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들 아웃풋 쓰기 능력과 결합한 형태를 많이 내고 있고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뭐 영작문을 가르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늦었죠.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지금 내신 시험에 나오는 라이팅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려면 제가 봤을 때 이미 초등 때부터 어학원을 굉장히 오랜 시간 다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편하거나 그거 외에는 대부분 다 비슷한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되게 잘하는 애들 영어 되게 잘해 보이는 애들도 사실 시험 대비되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뭔가 공부를 하는 거지 평소에 영어 공부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덕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연평균 제가 이 능력이 탁월해서 너는 내신에서 정말 비교일을 확실하게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1년에 한 10명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는 다 비슷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 워낙 또 이과 성향이 강한 학교라서 아이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평가가 돼서 부담이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불가능한 한 일은 아니라 내신 대비 때부터 밀도 있게 공부를 하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좀 다른 면으로 어떤 식으로 사고를 치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1학기 기말이 되고요. 2학기가 되고 2학년 1학기가 되면 점점 모의고사가 매달 바뀌잖아요. 지문의 난이도가 이렇게도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어려운 지문들 정리하고 암기하고 할 때 점점 영어 실력이 이제 영어적 자산이란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어릴 때 영어 공부를 해놓은 자산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이 부분을 쫓아가는 데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그 전에 일하던 학원에서는 뭐 한 학년에 많을 때 50명, 60명씩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요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내신 단과 개강했을 때쯤 되면은 30명이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덕고의 거의 일반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갑자기 울면서 와요. 내신도 안 된다고.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된다고. 근데 그건 당연한 게요. 지금 수능 영어가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근데 고2 때 갑자기 나는 수학과학에 올인할 거야. 어차피 영어는 망해서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1년을 인위적으로 공백까지 가져버렸으니까 고3 1년 만에 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수능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수능을 망치기 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오히려 고3에 다가올수록 뭘 많이 해야 되냐면요. 점점점 수능에 다가올수록 수학과 공부 비중이 늘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더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면 수학을 완전 초인처럼 잘하면 돼요. 아예 그냥 고등과정을 초월할 수준으로. 그래서 이미 고3 되기 전에 고등과정은 마스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을 뭘 공부하지 나는 가끔 사전 문제나 사점짜리 문제나 풀어보면서 재미삼아 풀어볼래 이런 정도의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거의 영과고 수준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기반으로 영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서 영어 지식들을 많이 차곡차곡 쌓게 되는데 그게 절대로 별개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잘 꽃피워서 이제 수능 시험까지 잘 이끌어 나가면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수능이 더 쉽잖아요. 시험 문제가 읽기 시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다져놓은 기본기로 얘까지 그냥 덤으로 가져가려고 해야지 이거를 그냥 지켜버리고 나중에 얘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는 이 스노우볼이 좀 생각보다 심하게 굴러가요. 그래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궁금하시면 선배들 한번 성적을 봐보시면 알 거예요. 영어 3등급 나와서 애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선덕고에.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문화를 바꿔보려고 저도 2, 3년 동안 엄청 강조를 했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수학이 압도적으로 1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학이고 그러고 시간 남으면 국어 영어를 좀 해볼까 한데 국어 영어 중에 만만한 게 국어거든요. 근데 국어가 또 범위가 많아요. 국어까지 하고 나면 이제 영어 할 시간이 있나 이러면서 보통 영어 선생님들하고는 대면하게 지내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학생들한테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제가 학원 널뛰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학원 널뛰기 제일 심한 게 선덕고 영어죠.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제가 뭐 한 5, 60명 가르칠 때도 한 10명 나가요. 그 옆 학원에서 10명이 와요. 그러니까 서로 트레이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상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옮기는지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거든요. 그 결과를 직면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범인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범인을 내 안에서 찾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뻔하게 돌아가는 암기 형태, 암기가 중심이 되는 형태의 시험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제1 원인 학생에게 있기 마련인데 저도 굳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은 아이들은 제 얼굴 볼 면목도 없고 이번 시험에 뭔가 잘못된 결과 수학, 과학은 선방했지만 영어, 국어는 되게 안 나왔네. 너는 왜 이렇게 영어만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 스스로가 가장 속마음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알 거예요. 사실은 수학, 과학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국어, 영어가 서브 과목으로 인식을 했겠죠. 그러면 영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과 계열 쪽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애들 중에 전교 20등 안에 드는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선덕고에서 전교 20등 아니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늘 미션으로 주는 게
평소에 수학 공부 많이 해도 괜찮다. 다 좋은데 제발 내신 때 D-3주쯤 됐을 때 수학 공부 더 할 거 남겨놓지 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끝내놓으라고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시험 대비가 들어간 3주 동안만이라도 그 시간 동안에는 수학은 매니징, 그러니까 문제풀이하면서 채점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이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 빨리빨리 보내고, 그리고 남은 3주 동안은 국어 영어 좀 올인해서 해라. 그러면은 국영수 탐까지 좀 전반적으로 성적을 구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뭐 학교 뭐 급을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중앙대나 이런데 학종 쓸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연대나 고대도 알아보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다들 끄덕끄덕하지만 결국 말을 안 듣고 안 해요. 그러고 나서 3학년 때쯤 돼서 이제 실제로 컨설팅 받고 학교 결정할 때쯤 됐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죠. 아, 후회된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실제로 저희 학원에 이제 재수생도 많이 오죠. 그리고 선덕고도 재수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선덕고 아이들을 워낙 메인으로 가르쳤던 게 이제 최근 3년이 좀 집중적이었고, 그 전에는 제가 학림학원에 있었거든요. 필가수 수업하기 전에는. 필가수 학림에 있을 때는 제가 좀 학생이 워낙 많았어 갖고 선덕고반에 딱 한 번만 했어요. 한 15명 정도. 그리고 많진 않았는데 그 친구들 나중에 보면 다 여기 이렇게 오다가다 러셀에서 만나고 저기 청술에서 만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학률 한번 찾아봤더니 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서 이제 1년 동안 더 재수 생활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뭐 잘 다듬어서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 좀 안타깝기는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단 고등학교 평가의 구성 제가 왜 넣어놨냐면요. 이것도 같은 연장선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이거 관리를 너무 안 해요.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지필평가만큼 중요한 건데요. 관리를 안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수행평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략을 바꿨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좀 써줬는데, 그러니까 써주는 것도 직접 쓰면 티가 나요. 써준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라면서 이제 수정해주고 다시 받아오고 또 수정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챗 GPT 이제 쓰면 되거든요. GPT 버전 4로 해갖고 쓰면은 영작과제물 같은 거 그냥 거기다 넣고 넣은 거 그냥 복붙하면 돼요. 티도 안 나요. 근데 그마저도 잘 안 해갖고 여기서 막 감점 1점 당하고 하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특 관련해서 이거 관리 조금만 해놓으면 내신 4에서 2까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평균값 냈더니 3.1이 나오고 2.8이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3학년쯤 됐을 때 그때 요 세특이 있으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특을 뭔가 관리를 안 해놓으면은 2.8인데 쓰기가 또 좀 약간 생기부가 애매하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 경험상 선덕고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잘 챙겨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챙긴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의 생기부도 제가 봐고, 물론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좀 맥을 정확하게 잡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들 항목들을 잘 챙겨서 활동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선덕고에서 좀 한다는 애들이 하는 게 뭐 상위권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동아리 같은 거 할 때 동아리에서 뭐 하고 뭐 써주고 뭐 한 줄 써주고 하면은 나 세특 관리 되게 잘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서울대 입학처만 가도 어떤 게 좋은지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거 예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고 같은 데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지도 어떻게 하는지 요새는 다 오픈돼 있잖아요. 인터넷 기사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한 번만 읽어보셔도 와, 좀 아무래도 그런 애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게 약하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건데 요거 조금만 보완해 주셔도 고3 특기나 보람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세특 관리가 되게 쉬워요.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아니고 아마 올해 12월에 닫을 겁니다. 마감을 그때쯤 하게 될 건데 그 전까지 각 과목별로 나를 뽐낼 수 있는 홍보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홍보란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갖고 산출물이 9월쯤 나와서 10월쯤에 이렇게 차근차근히 등록을 하면 될 겁니다. 특히나 제가 영어 선생님인데도 이렇게 학생부 내용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중에서요. 국어 정해져 있어요. 테마가. 그죠? 수학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확 벗어난 걸 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영어는 되게 무색무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면요. 영어 활동인데 영어로 된 수학자를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범용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과목에서 조금 모자랐던 거 하나도 어필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특 관리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학년 때 컨설턴트들 연결을 해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컨설턴트 만나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생기부 정기 관리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고 지금 1학년 친구들도 아마 점점
확대가 될 걸로 보여져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정시에서 학생부 정성평가가 점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만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점점 확대한다고 하고, 저는 이게 3년 예고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년 예고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입학 전형이 나올 때, 그리고 3학년 되기 전에 마지막 고2 가을쯤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때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건데, 지금 고대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 플러스 요 요소들하고 요 요소들을 챙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거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신 시험의 구성인데요. 제가 매년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거 작년 자료 그대로 제가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객관식 유형에서는 대입 추론, 빈칸 추론, 트루 폴스 문제, 우리 사실적 사고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위에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같은 인퍼런스 문제들이 있어요. 빈칸 추론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간접 쓰기 문제들, 순서 삽입 제목, 순서 삽입, 그리고 무관한 문장,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우린 보통 이거를 객관식이고 모의고사스럽게 나오는 유형으로 기억을 해요. 여기서 정답률이 몇 퍼센트 나와야 되냐면요, 제가 가이드 잡아드리는 거는 85%에서 90%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점수 나오면 아마 영어 내신 크게 걱정은 없을 겁니다. 망쳐도 3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술형 유형에서는 영작하고 어법이 있고, 요새는 가끔 요약문안성이나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 믹스업이 되고 있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 첫 번째 시험은 여기 배점이 매우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변화가 더 있을지 없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이런 유형들이 이제 서술형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비중이 줄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약간 풍선 효과가 일어난 게, 객관식 유형에 나오는 여기 쓰지 않았지만 여기 제가 따로 빼놨죠. 어휘어법하고 어휘 문제하고 어법 문제의 평가 기능이 좀 더 강화되는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니 좀 앞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제 선덕고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도 거의 여기서 비슷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 자료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한 번 더 갖고 온 건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매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넘어가진 않고, 단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0개에서 조금 쉬운 단어장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뻥튀기를 해갖고 한 1000개 정도까지도 범위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이번에는 뭐 사실 적은 편 아니긴 했는데 보통 많이 나올 때 38개에서 40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용 변형 문제는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읽어온 거잖아. 기억나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제가 많이 비유로 드는 게, 순서 문제가 나왔죠. 순서 문제가 내신 문제 순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삐시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읽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정리하는 습관이 안 든 건데,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저까지는 텍스트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신문사설 같은 걸 읽고 덮으면 이거 주제 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가르치는 게 또 독해다 보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번 읽은 건데,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런 구성을 해서 이런 흐름으로 쭉 전개가서 필자가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어요. 이렇게까지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걸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통 미디어 세대들인데, 유튜브나 이런 영상물에 대한 리터러시는 굉장히 탁월한데요, 텍스트에 대한 리터러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못해라고 이해를 하지 않아 버리려고 하면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제일 많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문의 내용을 읽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처리해서 그 내용을 암기라면 뭐 암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해서 머릿속에 저장하고 재구조화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이 잘 될 수 있게 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문들이 나와도 공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실제로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공부를 한 반년 정도 잘 해갖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내신 대비가 그 아이들은 좀 달라져요. 제가 먼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지문을 읽어보고 아래다가 저희 마치 개요 쓰듯이 먼저 정리를 다 합니다. 저희가 매핑이라고 하는데, 쭉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거랑 비교를 해봐요. 그럼 이미 내용 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순서 문제 다 기억나요. 여기 연결세 이거 예시였어요. 여기 하우에버였고, 이렇게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머리를 받고 그냥 외우는 거죠.
어떻게 외우냐면요. 막 쳐요. 여기 however, 여기 막 for example 하면서 하고 외우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내용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모의고사 출제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보통 모의고사의 출제 원리나 출제 방식의 그것들을 따라서 내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갖다 내시는데 내용 변형 문제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능 독해 방법이라고도 배우거든요. 그 내용, 지문 내용을 정리하는 것들을 그런 방식들을 빠르게 자기걸로 체득화하는 것이 본인이 경쟁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어법 유형 난이도가 평이 한 대신 문항수가 적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게 더 평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법 문제에 있어서도 지엽적이고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걸 내기보다는 이제 조금은 이제 그래도 영어라는 걸 공부해서 이런 것들은 알 텐데 이런 식의 문제 좀 점점 친절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럼 영어 내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특징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빠르게 지문 정리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를 텐데요. 저는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처리해서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구조 분석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문장구조 분석을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내신 대비 수업 들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야 여기 주어야 여기 수식어야 여기 동사를 열심히 받아줬거든요. 받아줬고 공부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됐을 때 어법 문제가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평소에 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수는 적지만 객관식 영작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기본 점수는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문제도 배치를 해주고 력 있는 문제도 배치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서술형 문제가 이번엔 20점이었지만 늘 그럴 거란 보장은 전 없다고 봐요. 많이 나올 때는 40점까지도 나오는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작년 시험이었는데 한번 서술형이 38점인가 나왔는데요. 분포도가 몇 점 정도부터 나왔냐면 3점 몇 점부터 만점까지가 나왔었어요. 저희 재원생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이 세게 가면 이제 또 서술형이 많이 심해서 보통 그런 경우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힌트를 주시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첫 시험 때 좀 고생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문항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중상 난이도가 많이 배치가 돼서 점점 점수가 깎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흔히 말하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도 공부 시작하면은 두세 번의 시험 안에는 한 번 그래도 반전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묵묵히 그냥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말 거꾸로 가 희한할 정도로. 상위권 애들이 이제 그만 너 혼자 해도 된다라고 해도 계속 다니려고 하고요.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험 끝날 때마다 계속 옮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죠. 그런 문제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항을 잘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이건 상위권 이야기고요. 상위권 애들에게는 쓰기 능력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고난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결국 쓰기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덕고반 뭐 예를 들어 그때 한 60명이면 진짜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하위권하고 최상위권의 공부가 똑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목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전략은 다르게 가져간다. 그럼 이제 1학기 기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큰 거는 멘탈부터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충격과 공포였던 첫 고등학교 시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거의 아이들 마인드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 상태가 제일 심한 것 같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회피만 하지 않으면 된다. 도망가려 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놀랄지 모르겠으나 이게 중학교 환경에서 갑자기 온 첫 시험이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등수는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영어를 원점수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예를 들어 90점 맞았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전교 50등을 했어요. 그러면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90점 맞아서 1등급이었는데 이제 학교 등수로 50등을 했고요. 학교 내신 시험은 한 82점 정도를 받아서 전교 55등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둘의 점수를 비슷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82점짜리 시험을 되게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그 정도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수 같은 정보들을 그래서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을 하는 게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지정된 의무는 아니거든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라서 이렇게 특히나 선덕고 같은 경우는 학기 단위의 데이터만 나오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멘탈을 잘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비슷한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1학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 정확하게 기똥차게 잘하면 되고요. 어법 개념 몇 개들. 대주제도 한 열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설을 위해서 필요한 건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데서 더 필요한 지식은 없는데 이거 그 간단한 거를 아이들이 머릿속에 넣고 숙지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공부를 지쳐하죠. 일단 양에 질리고요. 중간고사의 이 그림자가 계속 쫓아와서 아이들 사실 집중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와 모의고사 범위의 능동적 분석이 가능해집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금 시기에 시작을 해도 제가 기말고사부터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얘는 이제 2학기랑 2학년 생각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되는 능력이 되겠고요.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꼼꼼히 정리하는 건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 여기 5단지나 6단지에 공부방 하시는 동료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하고도 뭐 교류도 많이 하고 저는 그분들 되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은 선독고 학생이 간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왜냐하면 공부방 형태나 과외 형태의 수업이 가져다 준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옆에 선생님이 앉혀놓고 시간을 무한대로 투자하면서 계속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수동성이 공부가 수동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구겨 넣어서 제가 봤을 때 선독고에서 한 3, 4등급 오고 하는 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은 글쎄요. 아이가 떠먹여주는 걸 이렇게 꿀떡꿀떡 삼키고만 있어서는 분명히 벽에 부딪힐 건데 그 벽이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1학년 2학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은 약간 학원이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굵직굵직한 활동 위주로 계속 아이들에게 뭘 시키고 아이들에게 계속 뭘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능동적으로 계속 배양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좀 비유를 들면 약간 코칭형 수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수동적인 학습이 왜 문제가 되냐면 범위가 많아서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아이들이 1번 지문부터 40번 지문까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120% 집중을 해주면 당연히 효과가 좋게 날 텐데 정말 웃긴 게요. 작년에 제가 수업 시간 때 필기한 자료랑 제 실전 문제집에서 1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럼 저희 재학생들 다 100점 맞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재학생 중에 30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 다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지금 선독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구겨 넣어서 프로세싱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체화해서 연습까지 다 해야 되는 거라 이거 수동적으로 수업 빡세게 해주니까 뭐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유의미한 변화가 없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갖고 저도 늘 고민인 부분입니다. 저도 계속 많은 시도들을 해봐.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많은 시험범위에 대해서 어법 서술형을 출제되는 패턴이 거의 꾸준하고요. 그래서 이거 포기 안 하고 한 번씩 계속하면 돼요. 이번에 중간고사 때 관계대명사 판별법 배워요. 관계부사 판별법 배워요. 복합관계대명사나 복합관계부사의 쓰임 정리합니다. 명사절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가지 배우잖아요. 기말고사 때 문장만 바뀌지 그 개념 또 해요. 그래서 제가 학원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게 학원 옮겼다가 까딱 잘못해서 큰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영어 선생님과 달리 명사절 판별법을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한테 중간고사 듣고 저쪽 가서 기말고사 들으면은 얘는 다른 공부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인데. 그럼 이제 당연히 부담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답은 이쪽이건 저쪽이건 하나를 제대로만 알면 되는 건데 둘 다 애매하게 아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원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능동적인 게 가능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의 이미 풀이법은 다 정립이 되어 있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풀어주시네. 근데 설명이 잘 이해가 된다. 도움이 됐다. 나는 근데 저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저 선생님 방식대로 내 걸로 체화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저마다 나름의 취향이 생겨버리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이제 막 한 교실인데 여러 개의 욕망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내신 분석에 대한 간단한 간단하지 않은데 거의 50분을 써줬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랬습니다. 그리고요 프로그램 안내는 저희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기도 할 텐데 제가 중계동에 처음에 이제 학림학원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대치랑 송파랑 여기 강북 메가스터디 오고 가고 하다가 제가 2015년에 이제
여기 항림학원으로 처음 이제 은행 사거리를 들어와서 은행 사거리를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은행 사거리에서 전 풀타임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놀랐던 게 대치 쪽에는 학습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학습서라든지 내신 대비 자료집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없어서 저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또 감사하게도 좀 이제 벌이가 많이 좋았을 때라 이제 그때 내신 강의를 듣는데 뭐 많이 듣던 한 150명 이상 학생들이 들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좀 돌려줘야겠다는 마인드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저희 뭐 돈을 정말 많이 들인 자료들 같은 경우는 뭐 모평 출제위원들이나 EBS 교재 검토위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서울대 이제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제 대학원생들 중에 교사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통해서 이제 자료 개발을 해온 게 이제 수년간 누적이 돼서 이제 그 중에 일부 자료들 지금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맞춤형 자료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선도권은 당연히 학교별 맞춤 자료가 많겠죠. 저희가 선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으로 벌써 3년, 4년을 해왔던 학교다 보니까요. 그래갖고 이런 좀 좋은 자료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네이버에 가면은 제가 재작년인가에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는데 그 선독고 시험지를 기준으로 저희 학습 자료에서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아예 일치하는 것만 카운팅을 했는데도 9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빼고 다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도 높은 적중률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완벽하게 다 적중한 자료를 똑같이 풀었는데 어떤 친구는 30점, 40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중간고사 끝난 시점이지만 기말고사는 바로 들어가는 거라 어차피 기말고사 공부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아이들 실력을 키워서 2등급, 2학기 때는 좀 반전을 또 만들어 보고 기말은 일단은 지금 있는 실력 대비 성적이 향상되는 걸 목표로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투트랙으로 공부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냥 중구난방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신 자료도 각 단계별로 무언가 목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모님하고 다 공유하면 아마 부모님들 평이 훨씬 더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하나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시키는 활동만 20여 가지가 넘어요. 근데 하나하나를 저희가 자료엔 다 써놓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거고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님하고 소통이 다 세세하게 참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단계로밖에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저희가 그래도 그렇게 막 무지성으로 중구난방하는 건 아니고 다 생각하면서 섬세하게 짜고 기존의 선배들이 검증했던 방식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뭐 제 개인 소개라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좀 특이점이 있다면 제 개인 단과 수강생들은 조금 수강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이 평균 수강 기간 깎아먹는 대부분 아이들이 선덕고 아이들입니다. 선덕고 아이들은 유독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면 거의 끝나고 아니면 좀 재밌는 게 2학년 쉬었다가 3학년 때 다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내신을 필과수에서 들었는데 갑자기 선생님 뭐 3학년 단과 수업 어디서 와서 막 이렇게 뒤늦게 연락 오기도 할 정도로 이제 아이들하고는 이제 계속 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공부하려고 하고 영어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쥐 잡듯이 잡아서 애들 빡세게 공부시키면 된다, 가둬놓고 외우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게요. 무지성으로 외우면 애들이 머릿속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업 질에 대해서는 좀 뭐 저도 나름 뭐 EBS 강의도 했었고 강의는 뭐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저도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머지를 잘 이끌어가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수강 후기도 좋은 결과들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는 저희 브로셔에도 있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중간고사 메시지였습니다. 좀 많은 이야기들 드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저는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지문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암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암기를 지금부터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할수록 시작을 빨리 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선독고반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독고반 지금 기존 재학생들은 제가 내일 바로 교과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 DC는 부교재랑 모의고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6월 초에 이렇게 나가는 일정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공부하라고 하면은 영어적 자산이 부족한 친구들이 무조건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기간이라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을 늘리면 당연히 수학이나 과학 공부랑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주요 과목도 공부하는 사이사이에 영어를 잘게 쪼개서 계속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되겠고, 근원적인 처방이 있죠. 이거는 일단 뭐 굳이 말하면 대증요법 같은 거니까 증상을 이제 막 이렇게 그냥 한 거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병의 근원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방학 때, 요럴 때 이제 좀 수능 공부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배워야 되는데, 그때 저는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냐면요. 그냥 잘 읽고 정리해 이게 아니라 요새 저희 지금 청소를 해서 하는 고1, 2 단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글 읽기가 뭔지부터 알려줘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글 읽기가 뭔지가 그냥 읽어가 아니라 글을 읽고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아이들의 텍스트에 대한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뭐 그냥 저도 다른 문해력 강사들처럼 마음 편하게 책만 읽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진짜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언제 책을 읽어서 될까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건데 어렸을 때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놀거리가 없어서 저는 강제로 책을 읽었거든요. 정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시골에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맨날 책을 읽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텍스트 감수성이나 문해력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할 때 사회시험 같은 거 100점을 못 맞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냥 교과서 읽어보고 가면은 한 3번 정도 읽으면 교과서 내용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그냥 그 교과서 있는 내용 고르면 되는데 뭐 옆에도 60점 맞고 이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요새 세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아이들보다 잘 못 보듯이 아이들도 그런 데는 강점이 있지만 텍스트가 낯설어서 그런 거라 그럼 낯선 미디어나 낯선 매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부터 좀 알려주면서 좀 근원적인 처방은 제가 방학 때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썸머스쿨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저희 단과 강의도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말고사 때까지는 지금의 일단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정한 채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 집중하면서 기말고사 대비가 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 촬영 중이라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은 제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궁금하신 건 아마 저 번호 아실 텐데 여기를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선덕고 2023학년도 중간고사 이제 영어 내신 분석 설명에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